거짓말쟁이 영감! 그 노인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돌담과 돌담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고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을 지키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성은 최씨요, 이름은 봉석이라 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영감. 그게 그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 노인이 참말을 한다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거짓말이고 눈을 마주치면 과장이요. 술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허풍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 젊었을 때는 말이야. 씨름판에서 돈의 장사를 12번이나 먹었어. 12번. 마을 청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의 장사를 12번? 그런 기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닌다고. 이번 달에도 돈 붙여온다 했어. 곧 올 거야. 마을 할머니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마을에 온 지 30년 동안 그 아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전쟁 때 말이야. 내가 직접 다리를 지켰어. 혼자서. 나 아니었으면 마을이 다 탔을 거야.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됐습니다. 전쟁 얘기는 벌써 수십 번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들을 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강을 건넜다 했다가 어떤 날은 산속에 숨었다 했다가 어떤 날은 총을 들고 싸웠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지. 또 시작이야. 마을 사람들은 영감이 말을 시작하면 듣는 척만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감의 눈이었습니다. 허풍을 치면서도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눈에는 언제나 희미하게 무언가 축축한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어둡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정자나무 아래 어른들이 모여 앉아 수박을 먹고 있는데 영감이 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야야, 수박 좀 나눠 먹자고. 마을 이장 박씨가 마지못해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영감은 씨를 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아들놈이 자동차를 산다더니 큰 차, 외제차라고 하던데. 마을 안학순이 어머니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영감님, 작년에도 아들이 차 산다 하셨잖아요. 그전 해에는 집 산다 하셨고. 영감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때는 좀 일이 생겨서 미뤄졌지. 이번엔 진짜야. 진짜는 항상 다음번이더라고요. 순이 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고 정자 아래 웃음이 퍼졌습니다. 영감은 못 들은 척 수박을 씹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참 잔인했습니다.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먹을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버리는 그 웃음이 어떤 욕설보다도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청년 동수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그냥 솔직하게 사시면 안 돼요? 정자 아래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감이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야 기억했습니다. 그때 영감의 눈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다는 것을. 하지만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영감은 거의 마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안에서 영감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것을. 밥상 위에는 반찬이 한 가지였습니다. 간장 하나.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붙여준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외제 자동차는 꿈에서도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이 왜 나왔는지를 그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영감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색이 나빴다는 걸 가게 주인 할머니만 알아차렸습니다. 영감, 요즘 밥은 먹고 다녀요? 먹지 먹어. 어제도 갈비찜 해 먹었는데. 가게 할머니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두부 한 모와 달걀 몇 개를 슬그머니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영감은 그걸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갚을게. 아들이 이번 주 내려온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사흘 뒤 가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읍내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였는데 그동안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병원을 안 갔냐고 물으니 영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돈도 없고 번거롭고. 그게 처음으로 들은 솔직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진작 제대로 살지. 혼자 뭘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아들한테 연락은 됐대요? 아들이 있긴 한가? 그것도 거짓말 아닐까? 차가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 가게 주인 할머니만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영감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감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곧 가겠구먼. 무슨 소리예요? 치료 잘 받으면 돼요.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무섭지 않아.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영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집 장독대 밑을 꼭 파봐라.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독대 밑이요? 응. 거기 뭔가 있어. 꼭 봐야 해.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또 거짓말이겠지라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영감의 눈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오래된 눈물 같은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장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감이 장독대 밑을 파보라 했어요. 이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또 무슨 거짓말이래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뭐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혹시 모르니 가보긴 해야겠지. 마을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장과 동수 그리고 가게 할머니 셋이서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가득했고 마당은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대? 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독대는 마당 한편에 있었습니다. 항아리 3개가 나란히 서 있었고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파봐요? 이장이 삽을 들고 주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팠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 옆을 팠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 옆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 옆을 팔 때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작고 납작한 오래된 나무 상자. 이장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습니다.
힘을 주자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낡은 흑백 사진 하나, 그리고 빛바랜 종이에 쓰인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 하나가 아이 2명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53년 여름. 봉석이 형과 막동이, 순이. 이장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봉투는 낡아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누군가의 손글씨였는데 종이가 오래되어 잉크가 번진 곳도 많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이장이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동수가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도 가까이 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잡초가 흔들렸습니다. 감나무 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총 3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날짜가 1953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던 해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이막동이었습니다. 이장이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막동. 그 이름을 이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전쟁 때 마을 다리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 마을 앞 작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 순국선열비. 거기 새겨진 이름 중 하나, 이막동.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봉석이 형, 나 죽으면 우리 집 애들 부탁해. 순이랑 막내. 걔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이 없으면 걔들 굶어. 형이 형 노릇해줘. 부탁이야.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날짜가 1960년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이순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봉석이 오빠. 오빠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오빠가 우리 먹여 살려줬잖아요. 고마워요. 막내도 학교 다니고 있어요. 오빠 언제 와요? 세 번째 편지. 날짜는 없었습니다. 손글씨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였습니다. 봉석이 삼촌. 우리 아버지 없어서 슬퍼요. 그런데 삼촌이 있어서 괜찮아요. 삼촌이 우리 아버지 같아요. 가게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장이 마지막으로 빛바랜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들. 1954년 3월 쌀 한 가마. 1954년 7월 학비. 1955년 2월 겨울옷. 1956년 막내 입학금. 1957년 순이 혼수.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막동아, 너 떠난 뒤에 내가 네 자식들 키웠다. 내 자식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장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감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장은 혼자 마을 입구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국선열비. 거기 새겨진 이름들. 이막동. 영감이 거짓말이라 했던 다리를 지켰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제야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쟁 때 영감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지켰다고. 그 덕에 마을이 살았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혼자서 다리를 어떻게 지켜. 허풍쟁이 같으니라고. 하지만 이장은 이제 알았습니다. 영감이 지킨 건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친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영감이 평생 자랑하던 아들. 서울에서 잘 다닌다는 그 아들. 그 아들은 없었습니다.
영감에게는 처음부터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평생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장은 오래 생각하다가 겨우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있다고 말해야 자신이 왜 그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를, 어디로 보냈는지를 아무도 추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감은 평생 자신이 굶으면서 번 돈을 죽은 친구의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허풍쟁이 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석 앞에 서서 이막동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장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순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영감한테 코웃음 쳤던 그 순이 어머니가 손수건도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영감한테 왜 거짓말하냐고 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영감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 여럿이 함께 달려갔습니다. 영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얕았지만 발소리를 들었는지 눈을 떴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병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영감이 작게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님, 우리가 알았어요. 영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뭘? 장독대 밑에 있던 거요. 영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아,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장이 목이 메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막동 씨 자식들 키우신 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영감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달라지지요. 우리가 영감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감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재미없잖아.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막동이 자식들, 걔들은 잘 살고 있어. 그게 다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죄송합니다. 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왜 거짓말하냐고 했지? 동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 영감이 말했습니다. 잘 물어봤어.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근데 잠시 멈췄습니다. 세상에는 말이야. 거짓말처럼 보이는 진심도 있어. 잘 봐야 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감은 그날 밤 가게 할머니가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은 동수였습니다. 그 다음은 순이 어머니였습니다. 가게 할머니도 다른 안악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여꾼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어른이 누구시기에?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거짓말쟁이라 불렀던 분입니다. 상여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이런 저를 받는구먼.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영감의 집은 빈 채로 남았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누군가 베어냈습니다. 감나무에는 그해 가을 유난히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장독대 옆에는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할머니는 가끔
그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오래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낡은 지팡이 하나가 문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장은 읍내에 나갔다가 우체국에서 한 중년 여인을 만났습니다. 낯선 얼굴이었는데 그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최봉석 어르신 아세요? 이장이 멈췄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막동 오빠 딸이에요. 이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봉석이 큰아버지가 저희를 키워주셨거든요. 전쟁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 없었으면 저희는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 말씀이 마을에서 거짓말쟁이 소리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인은 돌아가는 길에 마을 앞을 지나며 영감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잘 쉬세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고 허풍이 세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말들 뒤에 어쩌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볼 때 말만 보지 말고 그 눈도 한번 봐주십시오. 눈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